한 가족의 저녁 식탁. 평화로워 보이는 이 가정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55세 박지연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왔다. 32세 큰아들 박성우, 28세 작은 딸 박민서, 그리고 민서와 결혼을 앞둔 35세 최도현.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이 평온함 뒤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음모가 숨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갈등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딸 민서가 최도현을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죠. 도현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민서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온 첫날부터 도현은 유독 재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은퇴금이 얼마인지, 집 명의는 누구인지,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까지 물어봤죠. 처음에는 결혼을 앞둔 남자의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은퇴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집은 누구 앞으로 해두셨냐고요. 이 질문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죠. 저는 아직 정리 중이라고 답했어요. 아이들 앞으로 해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돌아간 후 성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도연이 계속 저희 집 재산 얘기만 한다고요. 성우는 원래 말이 없는 아이인데 이런 불편함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성우를 달랬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김 아줌마를 만났죠. 김 아줌마는 평소에 동네 소식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김 아줌마가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선의 사위 될 사람 말이에요. 호텔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요. 확실한지 물어보니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아줌마는 가끔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서를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죠.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성우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소리 같았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성우가 손목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성우에게 물어봤어요. 손목은 왜 그러냐고요? 성우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성우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어요.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 주말 저희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도현도 함께였죠.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성우는 말이 없었고 민서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도연만 유독 밝게 굴었어요. 저희 가족 분위기가 어두운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식사를 하면서 도연이 또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저희 집값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매매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고 답했어요. 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이 많다고 했죠. 도연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때 성우가 갑자기 화장실에 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민서도 따라 나갔죠. 식탁에는 저와 도연만 남았어요. 도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성우도 편할 텐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도연이 성우 걱정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돈 이야기로 귀결되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성우가 자립심이 강한 아이라서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 말했어요. 도연은 그렇다며 웃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돌아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김아줌마가 한 말, 성우의 손목멍, 도연의 계속되는 재산 관련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듯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제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도연이 정말 민서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큰 문제가 저희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혹시 도연을 만나러 가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성우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손목 부분을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긴 소매 셔츠로 가리고 있었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숨겨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상태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손목 멍은 나아졌지만 새로운 상처들을 계속 발견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목 뒤쪽에 빨간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목을 잡은 것 같은 손가락 자국이었죠. 성우는 제가 보는 걸 알고 급하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저는 물어봤어요. 목은 또 왜 그러냐고요. 성우는 또 헬스장에서 친구들과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절대 운동으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성우가 옷을 갈아입으려다 등을 보인 순간이었어요. 등 전체에 크고 작은 멍들이 있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멍, 노랗게 변해가는 멍, 새로 생긴 빨간 멍까지 다양했어요. 성우는 제 시선을 느끼고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변명을 늘어놨어요. 헬스장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넘어졌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를 붙잡고 앉혔어요. 진짜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했죠.
성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좀 힘들다고 했어요. 상사가 까다롭고 업무량도 많다고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뭘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성우에게 말했어요. 힘들면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라고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제 은퇴금도 있고 적금도 있다고 했죠.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문제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고요. 그때 성우가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신이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더 강해져야 한다고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성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나 싶었어요. 저는 성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성우가 약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너무 험한 거라고요. 성우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우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우가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에게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서는 평소에 핸드폰을 자주 보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메시지도 많이 주고받았고요. 하지만 요즘엔 문자가 올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민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서가 확인하더니 갑자기 안색이 하얘졌습니다. 손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요? 민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 일부가 보였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확한 내용은 다 보지 못했지만 협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민서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 후로 민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민서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서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밥도 잘 안 먹었고요. 어느 날 새벽에는 민서가 몰래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봤어요. 민서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1시간 반 정도 후에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 민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냐고요? 민서는 깜짝 놀라더니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서 표정을 보니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민서도 성우처럼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에게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김 아줌마를 다시 만났어요. 김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선의 사위 될 사람이 또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해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행동하고 있었다고요. 김 아줌마는 확실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그 여자는 민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아줌마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확실한지요? 김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의 불륜 의혹, 성우의 직장 괴롭힘, 민서의 이상한 문자와 새벽 외출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서와 성우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저녁 식사였어요. 성우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고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민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더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성우도 민서의 반응을 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자리를 뜨려 하자 저는 붙잡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죠. 민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성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서를 봤어요. 저는 두 아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라고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아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시내 백화점에 나갔어요. 식료품을 사고 나서 지하 카페에서 잠시 쉬려고 했죠. 카페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는 분명히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다르고 머리색도 달랐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도연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 여자도 도연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가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카페 기둥 뒤에 숨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그 여자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면서 웃고 있었죠. 그 여자가 도연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도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김아줌마가 한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도연은 민서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요. 저는 더 보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 본 것도 제대로 들고 오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아직 출근 중이었어요. 이 사실을 민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왔습니다. 민서와 함께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도연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동료랑 미팅이 있었다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다고 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회사 미팅이 아니었어요. 연인끼리의 데이트였죠. 도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앞에서 태연하게요. 더 놀라운 건 도연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도연이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가 좋다면서 어머니도 투자를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면서요. 저는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도연은 아쉬워하면서도 언제든 말씀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도연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저희 가족 재산에는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그날 밤 도연이 돌아간 후 민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현과의 관계가 어떤지 물어봤어요. 혹시 문제는 없는지. 민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도현이 자신을 잘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표정이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현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은 없는지. 민서가 깜짝 놀라더군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본 것을 민서에게 직접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지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곳에서 도연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근처 카페였어요. 성우가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제가 마중을 나간 길이었죠. 도연이 같은 여자와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도연이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도연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지 못했어요. 그때 도연이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도연이 저를 봤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위험했습니다. 성우와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도현은 민서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성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성우가 말하길 도연이 자꾸 돈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우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투자할 곳이 있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 성우까지 이용하려 했던 거였어요. 성우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돈 때문에 이용하려는 것 같았다고요. 저는 성우에게 말했어요. 도연의 그런 제안은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고요. 성우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제 도연의 진짜 목적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민서와의 결혼을 통해 저희 가족 재산에 접근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증거는 있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능수능란하게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며칠 후 도현이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행동했어요. 저에게 직접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있다면서 어머니 은퇴금을 맡겨달라고 했어요. 몇 개월만 맡기면 2배로 불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투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죠. 도연은 아쉬워하면서도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면서요. 그때 도연이 한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민서와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데 가족끼리 도와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우도 직장에서 힘들어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도현은 성우의 상황까지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제가 도연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던 그 무렵, 민서에게서도 이상한 변화가 계속됐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가는 일이 더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랬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면서 민서의 행동을 지켜봤죠. 민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현관문 소리도 최대한 작게 내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돌아왔죠. 어느 날 밤은 더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민서가 돌아왔습니다.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비틀거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민서 얼굴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몸이 안 좋은지. 민서는 그냥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서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우연히 민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세탁물을 넣어주려고요. 책상 위에 민서 핸드폰이 있었어요. 문자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내용 일부가 보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과거 일을 언급하면서 협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민서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민서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못 봤나 봐요. 민서가 울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런 일은 다시 할 수 없다고요. 저는 현관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민서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 안 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서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거든요. 민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그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요. 가족들이 알면 안 된다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일을 하던 곳 이름을 말했거든요. 유흥업소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민서가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 말인가요? 민서가 통화를 끝내려 할 때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왔어요. 민서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였어요. 하지만 거실 곳곳에 휴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서가 언제 그런 곳에서 일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대학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 민서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어떤 아르바이트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민서가 성인이었고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민서가 그런 선택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죠. 생활비도 빠듯했고요. 아이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민서가 그런 일을 선택한 건 결국 제 탓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서를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민서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다음 날 더 우울해했어요. 어느 날은 민서가 돈을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봉투에 돈을 넣고 있었거든요. 아마 협박하는 사람에게 주려는 돈 같았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출근한 후 민서 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서 통장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인출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어요. 민서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 있냐고요? 필요하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별로 돈 쓸 일이 없다고요. 하지만 민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누군가가 민서를 괴롭히는 일은 없는지요? 민서가 또 놀라더군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민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서가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보라고요. 민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입을 열었어요. 대학교 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아르바이트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은 후회한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끌어안았어요.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민서가 소중하다고요. 민서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일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민서를 괴롭히는지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돈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누가 감히 우리 민서를 협박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민서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민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될까봐 무섭다고 했어요. 저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결해 주겠다고요.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까지 힘들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노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제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일을 빌미로 협박하다니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연이 집에 왔을 때 민서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민서가 도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왜 돈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민서는 급한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한 말이 섬뜩했어요. 민서의 과거 일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숨어서 듣고 있는데 도연이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요. 어머니께 투자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민서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도연이 민서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협박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을 통해 저희 가족 재산에 접근하려 했던 거죠.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제 딸을 이용해서 저희 가족을 망치려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도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성우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다고 해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그런데 밤 11시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성우가 말했어요. 지금 집 근처 편의점 앞에 있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성우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성우 얼굴을 보니 또 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술이 부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성우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셨는데 도연도 같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왜 성우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셨을까요? 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 술자리에서 성우를 계속 놀렸다고 해요. 성우가 직장에서 무시당한다면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적이었는데 도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민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도연이 술자리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우 여동생이 예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러면서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고 해요. 요즘 여자들은 돈 벌 방법이 많다면서요. 성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민서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느꼈다고 했어요. 성우가 도연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연이 더 심하게 놀렸다고 해요. 도연이 성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서요. 직장에서도 맨날 얻어맞으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어요. 도연이 성우가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성우를 더욱 모욕했던 거죠. 성우가 계속 말했어요. 도연이 성우에게 했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여동생도 어디서 일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긋 웃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지만 분명히 나쁜 뜻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성우가 화를 내자 도연이 더 대담해졌다고 합니다. 도연이 성우에게 말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냐고요? 어머니 돈이나 노리고 있으면서요. 성우가 그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도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도연이 성우를 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우가 넘어져서 입술을 다쳤다는 거였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제 아들을 물리적으로 폭행했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성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창피했다고요. 도연이 하는 말들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우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성우가 씻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연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면을 벗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죠. 성우가 씻고 나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도연이 정말 이상한 사람 같다고요. 저는 성우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이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말했냐고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만날 때마다 성우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 있으면 그만두라고 했다면서요. 어차피 어머니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우에게 계속 부추겼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돈 좀 달라고 해보라면서요. 성우는 그런 말이 싫었지만 참았다고 해요. 민서 때문에 참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성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라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도현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저는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도현은 기꺼이 만나겠다고 했어요. 아마 또 투자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았나 봐요.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현은 평소처럼 공손한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도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젯밤 성우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습니다. 도현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술자리에서 장난친 거라고 했어요. 성우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요. 저는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장난으로 보이냐고요. 도현이 변명을 늘어놨어요. 성우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당당해지라는 뜻이었다면서요. 하지만 도현 표정을 보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도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직장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요. 좀 더 신경 써주시라면서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현에게 직접 말했어요. 성우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도현이 깜짝 놀라더군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현이 말했어요. 혹시 성우가 잘못 전했을 수도 있다고요. 성우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한 것 같다면서요. 도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그때 도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도현이 말했어요. 어머니, 투자 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냐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모욕해 놓고서도 여전히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투자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요. 도현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이 말했어요. 그러면 민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도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서가 예전에 한 일들이 알려지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도현이 민서를 협박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걸요. 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일이 쉽게 퍼진다면서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요. 도현은 민서의 과거를 빌미로 저희 가족 전체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도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민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도현이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도현이 제 가족 전체를 농락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성우를 괴롭히고 민서를 협박하고 저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담긴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까까머리에 군복을 입은 25살의 저였습니다. 여성 최초로 군사학교에 입학했던 때였죠. 그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왜 군사학교에 지원했는지 기억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군인의 진짜 명예는 약자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저는 전략학을 전공했어요. 적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죠. 정보 수집과 분석도 전문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군사 전략관으로 일했어요. 주로 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복잡한 사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게 제 특기였죠. 결혼 후에도 몇 년간 더 일했어요. 하지만 성우를 임신하면서 전역했습니다. 그 후로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죠. 하지만 그 시절 배운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런 능력들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런 능력들이 도움이 됐어요.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운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도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 가족이 위협받고 있었어요. 성우의 상처들, 민서의 눈물, 그리고 도연의 뻔뻔한 협박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예전의 저를 꺼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군 시절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 김중령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역해서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에게 도연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물론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위가 될 사람이라서 궁금하다고 했죠. 김중령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틀 정도면 기본적인 정보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직접 도연을 미행해 봤어요. 예전에 배운 미행 기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제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도연의 하루 일과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는 그 여자를 만났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완전한 연인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은 두 사람이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함께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어요. 민서와 결혼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의 미래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김중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고 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요.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갈취한 전과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2년 전에도 한 여성을 속여서 큰 돈을 가로챘다고 했어요. 그 여성이 고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중령이 더 조사해보니 도연이 현재 빚도 많다는 걸 알아냈어요.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도연이 저희 가족에게 접근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저는 김중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증거가 필요하면 또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도연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도연이 민서를 어떻게 협박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민서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민서가 새벽에 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가 봤습니다. 민서는 시내의 한 카페로 갔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도연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서가 그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걸 봤어요.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봉투를 받고도 민서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실히 봤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서를 기다렸어요. 민서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민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서가 깜짝 놀라더군요. 뭘 안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민서를 협박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그리고 도현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안다고 했어요.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대학교 때 생활비가 부족해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정도였다고 해요.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민서가 도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연이 이상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도연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연이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어머니께 투자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민서는 그때서야 도연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민서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뭘 할 수 있냐고요? 저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이제 보여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군인의 명예는 약자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지금 제가 지켜야 할 약자는 바로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도현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가 왔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도연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어요. 군 시절 정보 수집 능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도연이 불륜 상대와 만나는 호텔 민서를 협박하며 보낸 문자 메시지들, 심지어 성우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까지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도연의 과거였어요. 제 옛 동료인 김 대령에게 부탁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죠. 도현은 이미 2번이나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 가족의 재산을 노린 전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들켜서 파혼됐고 또 한 번은 결혼 후 재산을 빼돌리다 이혼당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냉정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민서 결혼 준비도 할 겸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도현은 의심 없이 응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모임 당일 저희 집 거실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우울한 표정이었고 민서는 불안해 보였죠. 도현만 혼자 여유롭게 웃으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도연이 민서에게 보낸 협박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민서의 과거를 빌미로 삼은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고 성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도연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불륜 증거 사진들을 꺼냈어요.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자와 포옹하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세 번째는 성우 직장에서의 괴롭힘 관련 자료였습니다. 도연이 성우 상사에게 접근해서 성우를 의도적으로 따돌리도록 부추긴 정황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제 옛 동료 김 대령이 들어왔죠. 그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조용한 목소리로 도연의 과거 전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의 혼인 사기 시도, 투자 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패배, 심지어 다른 여성들에 대한 스토킹 전과까지. 모든 것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다른 투자자들과 벌인 부동산 투자 사기건이었어요. 제 재산을 노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죠. 성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바라봤죠. 도연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관련 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도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요. 혼인 사기 미수, 협박, 투자 사기까지 혐의가 상당했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 했지만 현관 앞에서 수사기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군 시절 배운 전략과 정보 수집 능력이 가족을 지키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요. 적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하는 것.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민서와 성우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줬죠.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혼인 사기 미수, 협박, 투자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됐어요. 재판 결과 실형을 받았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의 직장 문제도 해결됐어요. 도연이 성우 상사를 부추겨 괴롭힘을 조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당당하게 직장으로 복귀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인정받는 분위기가 됐어요. 민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협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군 시절의 경험과 인맥이 가족을 지키는데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엔 그저 의무감으로 복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모든 경험이 가족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었더라고요.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의 진정한 명예는 약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죠. 당시엔 막연한 말로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어요. 저는 가장 소중한 약자들인 제 자녀들을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고요. 이보다 더 값진 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성우와 민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둘 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밝은 표정이었어요. 성우는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다며 기뻐했고 민서는 새로운 연인 이야기를 들려줬죠.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정의가 승리했다는 만족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55세의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이 숨어 있었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그 힘을 꺼내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시련들로 가득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성우와 민서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 함께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가족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때 나라를 지켰던 군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햇살이 더욱 따스해졌어요. 우리 가족에게 진짜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